구교용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이 30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네, 또 현장 미친다고 불볕더위. 네. 아우 더워. 벌써부터 덥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정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하나하나 이슈를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겨레 그리고 어제 도하 모든 언론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8월 8일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 사건이 재이첩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갖고 있는 이 수사단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이면지 아닙니다. 네, 이면지는 아닙니다. 네. 이제 국방부 군사법원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이제 전달된 그 비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빼곡히 나와 있어요. 쭉 보면 세 쪽에 걸쳐서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빼고 경북청에 이첩을 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느 분? 예.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조사 결과 경찰에 이첩했다가 다시 보류돼서 돌아왔던 그 판단과 그 이후에 재조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이 같았다. 맞습니다. 군은 혼연일체로 똑같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라고 그런 혐의를 적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외압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했을 때 그 정식적인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외압이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초동 조사를 통해서 8월 14일에 1차 보고서에는 분명히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혐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로부터 그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그 혐의자를 뺀 상태로 경찰에 이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간에도 외압이 한 번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던 그 실체를 밝히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또렷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보자면 1차 외압, 2차 외압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이 다종다기한 단계의 수사 외압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 근간과 출발이 어떤 건지 사실은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 건데요.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몸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 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성근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또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혐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최상병이 왜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판단과 지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조사하기로는 6명의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2명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요. 결국은 임성근이 왜 빠졌냐를 규명해야 되는 것을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 최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근거들을 쭉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그 입건 대상자가 총 8명이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8명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이 8명에 대해서 실제로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수사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보면 1번이 임성근이에요. 1 관계자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핵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1번은 기본적으로 그 최상병 등 투입되는 인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내려갈 때 가슴 장화 신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그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조사 내용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해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물가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거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뭐 이렇게 아주 꼼꼼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보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도하면서 복장 착용 미흡, 그 일부 체육 못 쓴 인원이 있다라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슈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내용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다. 이 정도면 입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그 실제로 수종수색에 나섰던 장병들에게는 구명 조끼를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작 본인은 구명 로비를 굉장히 세게 한 게 아닌가. 장병들에게 정작 입혀야 될 사람한테 조끼를 입히지 않고 본인 구명에만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를 구제한 사람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사람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보고서에 적힌 대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7월 31일에 스스로 사표를 원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병대 사령부도 공유를 하고 있었고 직무 배제 이후에 사령부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묘한 상황이 발생하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 이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에 연락이 갔고 그 전에 직무 배제했던 임성근에 대한 인사 조치가 번복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나갈 줄 알았는데 그 결과를 누군가 바꿔줬다. 누군가의 실체를 밝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다. 맞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관저대기 중에 짐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데 짐 싸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는 휴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 출근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었냐. 그 정말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이런 사고는 안 생겼다라는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김은지 기자는 누구라고 의심하세요? 가장 이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위에 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고, 사실 수사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위에 김계한 사령관이 있을 것이고 위에 장관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결국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의 전화 통화도 부인해 왔던 상황들이 뒤집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모든 이제 가리키는 방향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김은지 기자님께 너무 적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몸통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핵심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죠. 초점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02800으로 시작되는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왔던 그 전화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8월 2일의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8월 8일의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전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법원을 통해서 각종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안보실의 행정관하고도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도 긴밀하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로 그 참모들, 그다음에 국방부 지휘관들이 아주 분주하게 무언가를 처리하려고만 했었다. 그 내용을 이제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전원처럼 내려와져 있고,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전원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나요.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죄로 지금 야당에선 고발하겠다, 혹은 이미 고발했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원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신빙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심들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짙다라는 말도 부족하지 않나 이 정도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 워낙 이 검찰과 수사 사정에 많이 얘기하면 전직입니다.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정치부 기자, 전 검찰 기자. 네. 저희들이 어제 사실은 여의도 모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희가 셋이 다 기자인데 저희 셋을 뭐 유튜버 회동이냐고 모 여의도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직은 다 유튜버로 네. 그러다 본질은 기자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해요. 공수처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 아니 지금 통화 내용 막 증거가 다 지금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의 말씀대로 네.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직간접 증거들이 가리키는 좌표가 딱 하나입니다. 네. 대통령실을 통해서 혹시 이 모든 지시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배우고 끝판왕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물론 공식적인 브리핑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상 밝히지 못할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런 수세적인 입장을 내놓는 건 사실 좋지 않거든요. 충분히 원론적인 말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특검의 시계만 앞당길 따름인 것입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 지시가 임성근 구하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일단을 밝히는 게 당면 목표이고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대통령실을 향한 강제 수사도 준비해야 될 판국인데 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건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의 ABC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역대급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화에 지난 2년간 국정 상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폰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예. 근데 기자들 사이에도 소문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밤에 뭐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술 드시고 전화를 한다더라. 네. 나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 문자 한번 더 보내보세요. 실제로 그 전화가 근데 오는지. 진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도 여의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아, 진짜 대통령이 아직도 개인 폰을 사용하는구나. 예, 예. 나도 한번 연락해볼까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인 예. 것이죠. 아니 근데 임기 초반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전화해보라고 받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다. 예,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로서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보안 미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방비다. 아니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제 도청을 당한 바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사실로부터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외교적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또 지탄을 네.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 측에서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앙군사법원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개인 전화에 통신 내역 조회를 해달라는 그 요구를 법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나오면 예. 네. 또 상당한 그 파장이 있을 수 있죠. 된다. 아니, 그와 별개로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외국 대사관에서의 스파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그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은요. 우리는 다 아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막 네.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북한에서 뭐 나오는 거 아닌가? 미 대사관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국 대사관 수 당연히 있다.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폭로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네. 뭐냐? 너무 투명하다 우리는.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보고서를 보면서 네. 수사단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 있었어요. 요 대목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결국 고 최상병은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할 때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었거나 안전 로프를 장착하였다면 물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했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군 당국이 알고 있다면 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관계가 없으니 또는 나를 좀 빼줘 혹은 또 이 사람을 빼야 된다라고 일종의 수사 외압과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첫 네. 번째가 이제 최상병이 왜 숨졌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임성근 이제 사단장의 연루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은 왜 감옥 갈 뻔했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보고 조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서가 남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을 감옥까지 그러니까 영장 청구해가지고 정말 그 코앞까지 데리고 갔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계속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정말로 순직한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무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사망경위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살 수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네. 이걸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는 상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굉장히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그 상식적인 어떤 이거는 근데 군대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억울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공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억울함을 다시 풀어줘야 된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대왕고래 얘기 좀 해봅시다.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11시에 방한할 11시에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라고 그 박사님이요? 하더라고요. 박사님이 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사실 월요일 날 오전에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이 21%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그 여론조사로 사실은 세게 이제 토론이 갈 예정이었는데 오전 10시를 기해서 석유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오늘 아침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액트지오의 고문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님이 오늘 11시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때부터- 취재진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거기부터 시끄럽겠네요. 예. 근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8분 전에 긴급 국정브리핑 한다고 기자들한테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뭐 철통보안 네. 속에서 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그 기자들은 좀 어떻게 뭐 좀 후일담에 어떤 얘기들이 좀 돌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도 네. 발표 당일 오전까지 직전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네, 지금 사후적으로 좀 확인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네. 그 성태윤 정책실장과 네. 그다음에 박춘섭 경제수석 정도만 네.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통령과 내용을 상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거는 전원이긴 하지만은 네. 원래 매일 뭐 이제 매주 월요일에 그런 건지 는 모르겠는데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들하고 이제 티타임 같은 걸 하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경제수석이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 네.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이 얘기가 정말로 급박하게 네. 대통령과 1대1 대화 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보안을 지킨 것과는 무관하게 네. 대통령실 참모들은 그 당일에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을 기자들한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부위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부위라고 한다면은 우리 톱 대통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네네. 부위가 직접 발표할 정도면 네. 굉장히 신빙성이 엄청 크다라거나 네.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언행을 숨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물리탐사 단계고 그러니까. 시추라든가 사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굉장히 고무돼 있었다. 이런 상황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몰랐겠네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모르지만 예. 여하간 비서실장 본인 회의는 해야 되니까 했을 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예. 여하간 예. 당일 상황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 내용을 잘 몰랐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예. 네, 그런 판단을 기자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급 참모들조차도
잘 몰랐었을 수 있겠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성태윤, 박준석 두 사람 말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긴밀히 소통을 했던 것 같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해프닝성으로 기자들이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산업부도 잘 몰랐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그렇죠. 크고요. 그날 오전에 이제 9시경에 홍보수석 뒷백으로 대통령이 오전 중에 시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 브리핑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한다니까 지금 굉장히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민생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산업부 장관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통 뭔가 도통 이 현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아니면 원전 건설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산유국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지금까지도 지금까지가 아니라 한동안 아마 첨언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비서실장은 이 문제를 알았을 개연성이 좀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 관계가 없는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이 내용을 정말로 보안 때문에 철통 보안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다는 게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이게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장중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혹은 섬세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럴 거였으면 장 전에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장 후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10시에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는 중간에 그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왔다가 잠깐 발표하고 가버리면서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거든요. 산자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제 하락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 다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조선일보의 단독 인터뷰를 할 때도 스스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스스로 분석에 대해서 대통령 다음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딱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장관이 발표하기에도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거거든요.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아마 발표했으면 될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가능성 영역을 이렇게 부풀려 놔서 나중에 정말 석유가 안 나왔을 경우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수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죠. 뉴스인 보니까 이 큰일 났다 대통령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 석유 5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라 석유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태산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번 팔 때마다 돈이 엄청 든다고 뭐 2,000원씩 하거든요. 든다면서요. 2,000원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씩 조금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대왕고래라고 했는데 그 대왕고래라는 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 들었을 때 아 진짜 왕건이다.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대왕고래를 찾아보면요. 그 속력이 빠른 포경선, 노르웨이 포경선들이 워낙 포획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포경선이 나갔을 때 만선이냐 빈선이냐 얘기하는데 이게 1966년부터 국제조약에 의해서 지금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시추에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미 대왕고래는 희귀한 건 맞는데 못 잡아요. 이름에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진짜야. 이게 장명이 잘못됐다. 멸종 위기종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대왕고래는 멸종 위기종인데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명으로 어제 박성태 이제 실장이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이러다가 석유한테 경로를 할 것이다. 왜 안 나오냐. 석유야 나와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렇게 희화화와 어떤 대통령의 말 자체가 상당한 어떤 무게감과 그리고 그 신뢰감을 주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발표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날 속보 발표하는데 댓글창에 올라오는 분위기가 벌써 못 믿겠다 그런 얘기가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완벽하게 잃은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뭐 일부에서는 뭐 실제로 뭐 저도 보니까 취재 보니까 뭐 가정집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도로 한복판으로 주소가 나오기도 하고 직원이 뭐 4명 정도이고 뭐 컨설팅 업체니까 뭐 클 필요는 없다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왜 액트지오 한 곳에만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 액트지오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어떤 교차 검증을 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은 좀 어떻게 취재하고 있나요? 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석유공사 쪽에서는 이제 한 군데만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심해 전문 분석이 필요해서 액트지오에 맡겼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는 심해 분석 기관이 별로 많지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책 연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번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말씀처럼 이제 아무래도 신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신들이 있는데 그 과정상에서도 좀 말끔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뉴스버스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기업 정보 사이트 줌인포라는 곳을 이제 뒤진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직원이 소수고 휴스톤에 있는 뭐 자택으로 보이는데 뭐 거처를 두고 운영하는 유령의 기업인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 기업 분석한 자료를 분석해서 얘기한 건데 지난해 연간 매출은 높습니다. 530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약 70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평균 매출은 그보다 훨씬 적은 2만 7천만 달러로 나온다. 7천 달러 나온다. 2만 7천 달러.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어떤 사업을 이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증액이 된 데는 지난해 우리가 또 이제 그 사업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 탐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말 그대로 수입이 반영이 됐을 텐데 과거에도 만약에 꾸준한 매출을 내는 기업이었다면은 연평균 매출이 물론 기업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적시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도 언론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부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와서 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께서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또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지질자원연구원 얘기했는데 오늘 조간 보도를 쭉 보니까 경제신문 중에 하나에 이제 교차 검증과 관련 내용을 좀 이렇게 실은 데가 있어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미국에 있는 액트지오에 심해 탐사 자료를 넘겨주고 분석을 요청을 한 겁니다. 분석 결과는 지난해 말에 받은 거예요. 그 보고서 보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우리 동해 영일만에 140억 배럴 최대 추정치루지만은 그런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내용을 신뢰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에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했다는 것이고 그 화자로 등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 경제신문에 동해 가스전 지역을 연구 중인 A 교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그다음에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소속 연구원 등이 자문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왜 다 비실명이에요?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이 보도에 A 교수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석유와 가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전 구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게 주목받는 이게 지질 구조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조의 규모가 크다는 거다. 내가 지난 30년간 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크다라는 이제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앞서 말씀하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도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지질 탐사와 관련해서 최고의 국책연구원인데 최고의 국책연구원은 놔두고 무슨 이 세 분의 권위자인지 어떤 분들인지 지금 뭐 실명조차 나오지 않아서 어떤 분들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해를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불필요한 그 국민적 분란 혹은 또 혼선 이걸 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제에 아주 충분한 자료를 다 내놓고 뭐가 문제인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김은지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회 동의 없이 이거 추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번 9월 이제 국정감사에서 당장 이 사안들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산성 문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들이는 돈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이제 경제성이 있는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도 좀 파다가 결국 경제성, 채산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멈췄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선은 저렇게 질러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으로 얼마나 낭비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판다. 그러니까 산유국의 꿈은 이렇지만 우리
무슨 탐사보도 기자도 아니고 끝까지 판다 이거. 예.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것이 10년 정도 걸린다 최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차분하지 않은 건 본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박성태 실장이 지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나오더라도 10년에 걸릴 수 있고 양이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금 한정된 자원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어떤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대단히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도 그런 것 같은데 분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고 막 이러니까 대단히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이고 즉자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만 하더라도 초반에 아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왜 가려고 왜 하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건지 그 이유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뭐 소통을 강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통은 길이 막힌 상황인 거고 심지어 잘 가던 기자들이 전용기 탑승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계속 위축이 되고 있고 뒤 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전화 이후에 그 이후에 벌어진 호들갑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맞습니다. 이제 박종철 사건과 연관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 왜냐하면 이제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안 자체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상병 사건의 죽음도 정말 비극적이고 없었어야 될 일이지만 이후에 이걸 막으려고 했던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범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나서서 어떤 잘못된 은폐,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했다면 이거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일이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도 1월이지만 결국 6월 그해 87년 6월에 얼마나 많은 유월항쟁이 크게 일어났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 아니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인가 기자들도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적확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노인 표심 잡겠다고 질라진 떡밥만 던지고 있다 이건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갤럽 조사가 아시다시피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21%라는 어떻게 보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4%를 수성을 하다가 3%포인트 더 내려왔죠. 그럼 어떤 선이 남습니까? 이게 10%대로 내려가냐 마냐의 그런 절대 국면인데 지금 보면 세대별로 보면 지지율이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20대는 14%, 30대는 10%, 40대는 8%예요. 그리고 50대는 18%, 60대는 30%인데 그나마 70대 이상이 49%로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그런 고령층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고령층은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실패한 탐사였긴 하지만은 1975년에 중앙정보부가 그 세계 광구를 이제 뚫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 뭐가 나왔어. 검은 액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연두의 그 이듬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땅에서도 석유가 나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제된 경유라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여하간 여러 가지 그런 이 발표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방법론들이 이런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향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이 난다. 뭔가 우리가 이루었다. 에너지 자립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표상이 갖췄는데 그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지지층을 달래고 윗무에서 가져가기 위한 견인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인 표심의 자극이 될지에 대해 어르신 표심의 자극이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인 게요. 아까 구교영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분들은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기억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집단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까지 했는데 심지어 그때 미디어 환경은 지금과 굉장히 다르게 정부가 발표하면 사실이라고 이제 믿게 됐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부가 거대한 어떻게 보면 사기 행각에 동참했다라는 물론 뭐 속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발표에 대해서도 그 노인분들이 과연 바로 박수치고 와 잘됐다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라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희극이고 한 번은 비극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가 이런 지점들을 잘 염두에 두고 물론 산유국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뭐 G10, G8 올라가는 면에 있어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요. 국민 수준도 바뀌었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 가장 무게감 있게 움직여야 될, 가장 네. 마지막에 발표해도 늦지 않은 일을 어떤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마치 석유가, 저는 오늘 나온 줄 알았어요, 그날. 20%라고 하던데요. 아, 예. 평상시에는 5%니까 네. 그것보다 예. 높다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있긴 하죠. 그날 저는 당일날 진짜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컬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로 흥분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리고 실제로 일제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네. 무슨 맥락인지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라면 정말 큰일이고 경고한다. 뭐 만약에 그랬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34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네. 많은 기사들이 그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제에서 배우자 오찬 회동을 함께 한 사진입니다. 한번 쭉 보실까요? 네, 저 다음 사진도 또 보시겠습니다. 네. 뭐 한꺼번에 이제 사진을 이제 종합을 했는데, 뭐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가 역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경회로에서 시에라레온 배우자하고는 많이 찍었어요. 3컷 정도를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2컷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사들이 특히 경제지 기사들을 보면 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한 아프리카 공감대 이끈 김건희 여사, 아프리카 배우자들도 감동.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최초로 아프리카 정상회의 김건희 여사까지 나서서 챙겼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가서 김밥, 떡볶이 대접한 김건희 여사, K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뭐 이런 등등의 보도가 쭉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을 주재했다는 것이고,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16개국 정상 배우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판소리 공연도 듣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게 된 경위는 네. 대통령실이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보도들이 어떻게 적시가 돼 있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 전통 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수개월이라는 말이 참 걸렸는데, 네. 수개월 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네. 국가적으로 이거 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긴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두었다라고 자평을 했다는데, 기자들 평가도 그렇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잘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MOU를 맺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 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MOU라고 하는 게 아직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연장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진 관련해서는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공식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주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사진인데, 네. 그게 이제 총 12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앞선 일정에서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각 정상들 만난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건 11장이고요. 또 별건으로 정상회의 기념 촬영은 4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단건으로는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상회의인데, 그러면 대통령 사진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개수로는 김건희 여사 사진이 더 많다더라. 네, 그러니까 총합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일정이 훨씬 많으니까요. 네. 근데 단건으로 올라와 있는 한 일정의 사진 예, 예. 수를 보면 네. 예, 여사 일정이 더 많다. 아.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보츠나와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주재한 오찬 문화 공연 중에 서예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동적이라고 평가하고 공연자와 대화를 희망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카메룬 외교부 장관이 카메룬에서도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있냐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우간다 부통령도 환영 만찬 음식에 대해 너무 맛있었다고 했다. 근데 보도가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뭐 주로 해서 이제 자원협력에 대해서 어떤 MOU를 맺고 뭐 이걸 이제 큰 국지로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ODA를 원조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평가는 주로 음식에 대한 평가, 공연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성 뭐 이런 정성 평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보도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정상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 대사를 결정한 일 아닙니까? 아까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그 광물 자원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에 공적 원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나라들끼리 교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부인 행사라는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친교적인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공적 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친교에 가까운 사적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혹시 좀 이렇게 사적 친교가 역할들이 부각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오히려 해석을 낳게 되는 안 좋은 결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지금 정치적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22대 국회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정희 여사의 사적 친교에 가까운 활동들을 공적으로 포장해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용도로 쓴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푸드 위상이 실제로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 나가 보면 요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구교훈 기자 지적처럼 결국은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사가 굉장히 외교 일정에 힘을 쓰고 훌륭하게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왜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는 지금 소환을 검찰이 한다 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궁금증이 훨씬 더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1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외교하고 그 전에는 뭐 대통령 왔을 때 뭐 비공개로 만나기도 하고 전속 기자가 전속 사진 촬영 팀이 가서 김건희 여사 사진만 3컷 찍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이제 디올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 받아라라는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겨레가 굉장히 세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에 검찰에 낸 진술서에는 1심 법원이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 관련된 것만 냈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작전, 1차 작전, 2차 작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들에 의해서 폭로된 최은순 여사 본인 엄마죠. 친정엄마하고 사이에서 23억의 수익을 얻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비어있다. 하루가 뭐 멀다 하고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1차 조사 시기에 대한 해명은 과거 대선 기간에 냈던 대선 후보로서 기간에 냈던 1차 서면 진술서에 상당 부분 담겨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수사팀들도 이 소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고 그래서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조작 시기는 어떤 것이냐? 검찰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냈던 그런 김건희와 그 장모인 최은순 씨 대통령이 장모겠죠. 두 사람의 그런 수익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익의 상당 부분이 2차 작전 시기에 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익의 단순 쩐주였는지 아니면 네. 공범이었는지를 규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라든가 투자자문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도 끝나고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유독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밌게도 다른 전주로 의심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네. 재판에 넘겨졌던 겁니다. 유무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는 네. 불가피해 보이고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저녁에 나온 뭐 많은 언론들이 또 단독 보도를 쏟아냈는데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방침을 네.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개 소환하는 겁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소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네. 물론 뭐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긴 네, 하겠지만 네. 소환이 필요한 어떤 그 여론 전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예. 실제로 소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라고 할지는 네. 이후에 어떤 여론의 지형과 흐름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때 검찰 뭐 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때도 결국은 이 조사가 이제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 네. 서면 진술서만 받고 그 내용들이 그렇죠. 굉장히 러프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더 소환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이에요. 혹은 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때도 그걸 알아놓고서는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 국면에 네. 이제 검찰총장 곧 물러날 상황이 되고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인의 과거들도 좀 같이 검찰은 반성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힘을 좀 몰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검찰 내부의 분위기나 네. 그래서 실제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원석 총장의 의지는 네. 굉장히 강하지만 일선 수사검사들의 판단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이번에 새로 바뀐 그 중앙지검장은 또 어떤 판단인 건지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직 법조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 그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네. 저는 그 방침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지난달 30일이죠 목요일에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 신임 네. 중앙지검장이 네. 그 검찰총장의 주례 보고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주례 보고 자리에 누가 동석했냐? 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 그 디올백 수사를 전담해온 그렇죠. 수사부장이 이제 동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과거의 주례 보고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이 직접 굉장히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네. 해설하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수사를 전담한 부장이 동석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평소보다 주례 보고 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근데 아까 김문지 기자가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때는 그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냐 이런 네. 논박이 가능한데 검찰의 수사를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 조작 수사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그 지난달 16일에 전주로 기소된 손모 씨에 대해서 네.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이외에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하거든요. 네. 방조 혐의라는 거는 주가 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범죄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입증 단계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댔다 이런 네. 것만 돼도 쉽게 얘기하면 성립이 가능한 범죄라는 아. 거거든요. 그걸 예비적 범사를 달았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전주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암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디올백 수사에 대한 해당 부장검사의 검찰총장 보고받는 행위 그리고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는 분명히 소환적으로 기울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수사 공무원이 열릴 때 검찰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뭐 행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혐의를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핵심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이제 명품백 관련된 분만이 아니라요. 네. 오늘 나온 이제 보도 중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쿠바나 콘텐츠 협찬 무혐의한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음표가 남는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특검 사안도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이제 불기소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당시 부장검사 김영철입니다. 네. 이분도 이제 과거에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또 한번 손을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 관련된 카톡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혐의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 펼친 혐의들 중에서 어떤 것들 수사해보고 기소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목이 조여 온다, 숨이 막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했어요. 아, 취재. 예. 취재를 했더니 네. 이제 어떤 단독 얘기가- 보도입니까? 아니, 네. 단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제 만난 분. 어제 예, 만난 예. 분, 어제 제가 이제 그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회사에 댓글 달렸더라고요. 양부남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부남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취재원 보호해주셔야 됩니다. 취재해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찍지 마세요.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예.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 이제 그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소환은 할 거다. 예, 소환은 하자는 분위기다. 이 소환을 하자는 분위기는 꽤 오래됐다. 물론 이제 출세를 해야 되는 고위직 검사들은 아니지만, 일선에 있는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운표 안에 얘기해요. 우리가 김건희도 못 부르면 검찰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평검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소환조사 해야 된다. 소환도 못하면 이건 진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직이 수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자괴감의 발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이. 그런데 이 명품백 사건을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림은 만든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일단 그림은 만들고 그리고 기소나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런 결론적으로는 분위기로 그럴 수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군부를 떼고 있지만 결론은 버킨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얘기긴 한데 검찰이 네. 아마 소환 조사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쓸 거다. 그런 그림을 만들 거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움직임과 판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실하고 그 검찰총장하고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 인사가 쫙 났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였다는 거잖아요. 소환 조사를 주장한 사람은 다 인사 대상으로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거니까.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참 슬프긴 한데. 아, 근데 결국은 이게 소환이 성사되려면 네. 불렀을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서면 조사라든가 방문 예. 조사를 고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제 그런 아프리카 정상 예. 영부인들과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네. 과거 앞에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이라든가 네. 그 이후에도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참석이라든가 이들이 사리 반환식에 또 참석하는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요즘 바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굉장히 공무 수행이 바쁘기 때문에 네. 과연 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 하는 일이 중하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요즘 간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또 물어봤습니다. 그 검사장 출신의 네. 정치인에게. 그러면 공개 소환에 거부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소환장을 발부를 하는데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갖다 줄 거냐. 네.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처리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환 조사에 불응했을 때 그러면 뭐 강제 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런 단계로까지 검찰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아니, 나오는 거죠. 그 민주당 소속의 전직 검사장도 어려울 것 같으면 현직 검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수단적으로 그 방법이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여전히 3년이 남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향해서 특히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이제 2달 남았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검사위의 여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맞아요. 칼럼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네. 이순자 여사 때 그랬잖아요. 육사위의 여사, 지금은 검사위의 여사 이런 겁니다. 네, 실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아주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검찰에서 사실 이 수사 그렇게 어렵냐라고 본다면 물론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법리가 복잡하거나 혹은 아주 많은 뭐 압수수색과 영장이 필요해서 계좌를 추적해야 되거나 이런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정도의 수사 의지와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특검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제대로 겨누지 못할 때 나왔던 예비적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 저는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뭐 했냐라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22대 국회 문이 열렸고요. 이제 지금 굉장히 야7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나눠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도 여론에 올라갈 것이고 거부권 행사겠죠 또. 그러니까 그게 참 무기력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8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혹대라도 혹붙인다고 지금 검찰 조사 피하려다가 특검 맡게 되면 맞아요. 훨씬 더 잔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수사 대상이 훨씬 넓어졌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명품백 의혹뿐만이 아니고 허위 경력 기재 사기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뇌물성 전시회 후원이라든가 여기에 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이라든가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의혹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까지 무려 7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를 받는 게 특검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저 쓰레기차 피하다가 못 피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고 전 이런 거예요. 예컨대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석유로 뭔가 뚫어보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3.1천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검증 작업 다 들어갔고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이미 이제 잡혔다. 석유 얘기는 거의 막 다 들어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특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박범계 문재인 정부에서 나를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결국 기소도 못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석 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는 수사 안 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수사도 안 했는데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또 갤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10%대를 찍을 건지 아니면 소폭 상승할 건지 거기에서 안위를 가지면서 다시 또 한번 이런 빅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특수부 검사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한국갤럽 조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쉬는 날이고 그리고 정기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추이는 다음 주에 이제 갤럽으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좋은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겠죠. 일단 조사가 없으니까 한 주는 건너뛰고 넘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 그러네 현충일이라서 갤럽이 한 주 쉬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액트지오 저도 검색을 해서 들어가보려고 했더니 벌써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또 지식 그리고 연대감도 갖추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큰 이게 빙하 같은 것이 다가온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원석 총장하고 대통령실 지금 다시 한번 싸움을 전개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원석 총장이 버틸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여하간 제가 봤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최대치로 말한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휘를 사용한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사를 통해서 한번 칼을 맞은 검찰총장이 굳이 기자들하고 퇴근길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남은 임기 동안에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정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방식의 결단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언론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라는 믿음이 있다. 내리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결론이 함의하는 바 뭘까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말일 텐데,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이 이기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시간은 검찰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입니다. 맞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검찰은 지금 굉장히 잘 판단을 해서 본인의 조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선 검사들의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전 좀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말씀처럼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 없이요. 그 혐의와 그 혐의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 받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면 되는 것이죠. 네. 아유 참 뭐 댓글창에도 대체로 답답하다 나라가 망하는 중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 제가 봤는데 아까 못 읽었는데 은지 오겹이라고. 이거 광팬 같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띄게 김은지 기자를 칭찬하거나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은데 구교영 기자님 어떻게 식구들이라도 좀 저는 댓글이 달렸는데 어제 이제 장 선배랑 김종대 의원 나왔는데 그 김은지 기자 칭찬을 하면서 구교영은 아무리 봐도 쥐새끼 같다. 댓글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 쥐새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뭐 그 저기 반듯한 열심히 취재하는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님입니다. 자 오늘 누가 나옵니까? 구교영의 정치. 네, 오늘은 저희 김용민 그 TV의 김용민 평론가와 그다음 장성철 소장, 방송인 허재무 씨 함께 출연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김종대 전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출연할 예정입니다. 두 분이 또 인연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좀 케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 김종대 의원 지나간 자리에 구독자가 폭발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편의점도 좀 도와줘라.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쌈끓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쌈끓이를 해주기를 김종대 의원에게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